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나라이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으며 잉카 문명과 아즈텍 문명을 무너뜨리고 16세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했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바로 스페인 제국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물론이고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일부 지역, 그리고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을 지배하였으며 아프리카와 태평양의 여러 제도들까지 세계 각국에 수많은 식민지를 보유하면서 막대한 황금과 은을 보유했던 최강국 스페인은 왜 오늘날까지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콜럼버스 함대의 신대륙 발견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했던 스페인 제국이 왜 쇠퇴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이베리아 반도에는 5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카스티아, 아라곤, 나바라, 포르투갈이라는 4개의 기독교 왕국과 그라나다라는 이슬람 왕국, 이렇게 5개의 왕국이 있었죠. 이 중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왕국은 카스티아였습니다. 오늘날 스페인 왕국의 중심이 된 왕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스티아는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과 싸우며 영토를 확장하는 데 집중했죠. 두 번째로 아라곤 왕국은 동부 해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바르셀로나로 유명한 현재의 카탈루나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라곤 왕국은 무역이 발달했고 지중해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1469년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 1세와 아라곤 왕국의 국왕 페르난도 2세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두 왕국은 하나로 병합되었으며 이때부터 스페인 제국의 통합과 전성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이슬람 왕국이었던 그라나다 왕국은 13세기부터 250년 동안 화려한 이슬람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었으나 1492년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가 이끄는 군대의 공격으로 함락되어 스페인 제국에 병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바라 왕국은 프랑스 국경 피레네 산맥 인근에 위치해 있었던 작은 왕국이었는데 1512년에 카스티아에 병합되었죠.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왕국은 지금도 독립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15세기 포르투갈 왕 마누엘 1세의 투자를 받은 바스코 다가마가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최초의 항로를 개척하면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고 덕분에 해상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카스티아와 아라곤 연합 군대가 그라나다를 격파하고 스페인 제국으로 병합했던 그해 1492년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계속 항해한다면 반드시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스코 다가마가 개척한 희망봉 항로보다 훨씬 빠르게 인도에 도착할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그는 그의 항해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아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국왕들을 만났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유일하게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을 설득하여 투자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사벨 1세의 투자는 그야말로 초대박 수익을 안겨줄 최고의 투자였죠. 그렇게 콜럼버스는 드디어 서쪽으로 탐험을 떠나게 되었고 스페인 제국은 엄청난 행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492년 8월 3일 스페인 팔로스 항구에서 출발한 콜럼버스 함대는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카나리아 제도에서 보급을 완료하고 9월 6일 대서양으로 출발하여 36일간 망망대해를 헤매다 1492년 10월 12일 드디어 카리브해, 현재의 바하마 제도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그곳을 인도의 일부라고 착각하였고 신대륙에서 만난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불렀으며 여기에서 유래되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하마 제도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섬의 이름을 산살바도르라고 짓고 향신료와 금을 찾아 또다시 항해를 떠나 10월 28일 쿠바에 도착하였으며 12월 6일 히스파니올라, 즉 현재의 도미니카와 아이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정착지인 라나비다드를 세우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해로 1493년 카리브해를 발견하였으며 세 번째 항해로 1498년 베네수엘라를 발견하여 최초로 남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콜럼버스는 식민지 반란과 스페인 정착민들의 불만으로 스페인 제국에 체포되어 안타까운 말년을 보내게 되었지만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개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13년 후안 폰세 델 레온이라는 정복자가 플로리다를 발견하였으며 1521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를 정복하였고 1532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를 정복하여 남아메리카의 두 문명 아즈텍과 잉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1540년 프란시스코 코르나도가 미국 남서부를 탐험하였고 페드로 멘데스 데 아빌레스가 1565년 미국 최초로 유럽 도시 세인트 오거스틴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안 데 오냐테가 1598년 뉴멕시코를 개척하였죠. 그렇게 스페인은 신대륙을 정복해 나갔으며 추후 태평양의 여러 섬들과 필리핀 등을 추가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1580년 포르투갈을 정복하면서 아프리카와 인도, 브라질 등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통치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대부분을 지배하였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기의 스페인은 세계 최강국 그 자체였습니다. 식민지로부터 확보한 금과 은, 향신료와 사치품이 넘쳐났으며 무적함대로 유명한 막강한 해군력과 테르시오 방진으로 무장한 육군까지 그야말로 돈과 힘을 모두 가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신대륙 발견이라는 엄청난 행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돈과 전쟁 때문에 서서히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거대한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필수품을 끊임없이 실어 보내야만 했습니다. 밀가루, 올리브유, 식초 등은 어려움 없이 공급했지만 모직물, 구두, 양탄자, 가구, 견직물, 시계 등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전쟁으로 생산 업무에 종사해야 할 많은 젊은 남성이 전쟁터에 투입됨으로써 스페인의 생산 능력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격하게 유입된 금과 은으로 인해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유입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으로 주변국의 물품을 구매하여 식민지로 실어나르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스페인의 재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식민지 점령을 위한 전쟁은 물론이고 1494년부터 이탈리아를 차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16세기 중반부터는 지중해 패권을 두고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568년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고 1585년 잉글랜드와도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전쟁으로 스페인은 무기 구매와 용병 확보에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소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이탈리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오스만 트루크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영향으로 스페인 왕실은 1575년 파산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투입된 용병부대의 급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용병부대는 앤트워프를 약탈해 7,000명 이상의 시민을 살해하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 남부 상인들과 지식인들은 스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고 1576년 스페인 축출을 위해 네덜란드 북부와 남부가 종교 차이를 불문하고 협력하기로 하는 이른바 헨트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네덜란드의 군사 천재 마우리츠 백작이 스페인의 테르시오 방진을 무너뜨리는 혁신적인 전술을 창안하여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의 즉위로 개신교 국가가 된 잉글랜드를 다시 카톨릭 국가로 복귀시키길 원했던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잉글랜드가 네덜란드의 개신교 반란군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1585년 잉글랜드와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1587년 잉글랜드의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스페인의 카디스 항구를 습격하여 스페인의 침공 계획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렇게 이듬해인 1588년 필리페 2세는 130척의 배와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여 잉글랜드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동성이 뛰어난 잉글랜드 함대에게 고전하였으며 폭풍과 악천후까지 겹쳐 스페인 함대는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 제국은 해양 패권을 점점 잃어갔으며 반대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가 해상 세력을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은 경제적, 군사적 타격을 크게 입게 되었으며 점점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스페인은 콜럼버스 함대의 신대륙 발견이라는 엄청난 행운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패권을 잃어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확보한 막대한 금과 은을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더라면 스페인은 훨씬 더 오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금과 은을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갔으며 결국 지속적으로 재정 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과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중앙은행을 구축했던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을 통해 확보한 부를 활용해 주식회사 시스템과 증권 거래소 등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